중간고사가 끝나고 약간은 좀 처지는 마음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져보면서 오늘 새롭게 한번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고체지구라는 대단원에서 판구조론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화성암 배웠고 퇴적암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인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이 지구의 역사 파트에서 무엇을 배울 건지 간단하게 개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는 바로 지층의 나이의 연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이 각각의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거를 앞으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질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질 시대는 사실 여러분들 작년에도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반에서 지질시대 좋아하냐, 고생대, 중생대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조금 외울 내용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한번 차분히 배우면 또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아무튼 요 지질시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화석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고생대의 기후에는 어땠고 뭐 중생대, 신생대의 기후에는 어땠는지 배울 건데 그냥 기후라고 부르지 않고요. 옛날의 기후다 해서 고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지시대의 고기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고기후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 지질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그 생물과 그때의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 지구, 고체지구에 대한 내용은 끝나고 유체지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내용 중에서도 이 절대 연령 부분이 여러분들 수행평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하지 않겠지만 앞에 있는 상대 연령도 잘 이해하고 절대 연령도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잘 수업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 22페이지에 있는 성취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에 보면 지층의 선후관계 해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법칙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지층의 선후관계라는 요 내용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선후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가 여러분들의 성취 기준인 겁니다. 이 지층의 선후관계의 해석이 바로 상대 연령,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연령 중에서도 상대 연령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상대 연령, 상대적으로 지층이 어떤 게 먼저 쌓였고 나중에 쌓였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요. 상대 연령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지질학적의 발생 순서라든가 혹은 지층과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게 뭐보다 먼저 쌓였는지 이런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따지는 게 상대 연령인데 요 상대 연령을 따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층의 대비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스님이 적어놨죠. 이 중에서 먼저 오늘은 지사학의 법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왠지 지사학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어가 어렵잖아요. 지구의 역사에 관련된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사학의 법칙이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요 그림이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네, 여기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인데 이러한 그랜드 캐니언에 여러분들 눈에도 이런 식으로 지층이 막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랜드 캐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퇴적암인데 이러한 지층을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에 이런 지층도 있고 이러한 지층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지층을 스님이 A라고 두고 위에 있는 지층을 B라고 뒀을 때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쌓였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A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B가 먼저 쌓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것도 지사학의 법칙 중에서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지사학 법칙을 들어보면 저건 당연한 거 아니야? 스러운 굉장히 쉬운 법칙들이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사학 법칙은 지층의 선후관계에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할 때 지사학 법칙을 이용하는데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대요. 동일 과정의 원리는 말 그대로 어떤 과정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법칙인데
즉 한마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자연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를 이해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동일과정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면 지층이 있는 그러한 퇴적물들이 깎이겠죠.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런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이해를 하면 과거에도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사학 법칙이 총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 수평퇴적의 법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퇴적이 수평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지층이 생성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수평적으로 지층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쌓인 지층을 우리가 수평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았을 때 이렇게 수평적으로 쌓인 지층을 수평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요거는 경사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사층을 보고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수평적으로 퇴적이 되는데 얘는 경사져 있다? 그 의미는 얘가 뭔가 먼저 수평적으로 이렇게 쌓였다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기울어졌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사적으로 원래 쌓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평적인 건데 어떠한 지각 변동을 받았다. 습곡이라던가요. 이러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러한 층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것이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이거 지층 누중의 법칙 요러한 용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의 스님이 요 단어를 쓰게끔 문제를 냈을 때 분명히 누증의 법칙 이런 식으로 잘못된 단어를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은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층이 누가적으로 중의 경우에는 그 중력할 때 그 중이거든요. 무거울 중자에 그 한자를 쓴 건데 지층이 누가적으로 퇴적이 되었다라는 법칙이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거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이 쌓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쌓인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이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층을 한번 지층 누중의 법칙을 따라서 한번 생성 순서를 따져보면 가장 먼저 뭐가 쌓였을까요? 그렇죠. 가장 아래에 있는 A가 먼저 쌓였을 거고 B가 쌓였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쌓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역전이 됐다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층리라든가요. 혹은 연은 아니면 점이층리 아니면 건열 요 4가지의 퇴적 구조를 보고선 우리가 이 지층이 역전됐는지 역전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연은만 하나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원래 연은의 단면 구조이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하면 이 지층은 역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화석인데 그 중에서도 표준화석입니다. 표준화석. 화석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만 알아두면 되냐면요.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두세요. 화석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석이고 다른 거 하나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상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화석으로는 있는데 표준화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엽충이라든가 혹은 그쵸? 공룡화석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표준화석입니다. 암모나이트 이러한 애들 이러한 표준화석은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화석이 발견됐어.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요 삼엽충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은 고생되겠네. 이런 식으로 시대를 지시하는 게 표준 화석이고요. 시상 화석은 바로 환경을 지시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산호 화석이라든가 혹은 고사리 같은 것이 시상 화석에 해당이 되죠. 자, 아무튼 이러한 화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을 통해서 바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시의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를 보면 노란 색깔 지층에서는 이러한 삼엽충 화석이거든요. 삼엽충 화석이 나타나고 초록 색깔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 지층은 역전된 거인지 안 된 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까요? 그렇죠. 요 지층은 역전된 거겠죠. 왜냐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르면 요게 첫 번째로 쌓이고 요 위에 있는 지층이 두 번째로 쌓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표준 화석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이었고 얘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요걸 보고선 아 요거는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법칙입니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자, 일단 요 천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생님이 옛날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많이, 생명과학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식물의 경우가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점점점 뭐 천이 된다 뭐 이런 그림들을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다가 천이라고 치면 그 그림이 나올 텐데 요것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점점 시간에 따라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진화된 복잡한 생명체가 되죠. 옛날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거의 남세균과 같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러한 화석들만 발견이 됐다면 점차 지금에 와서는 뭐 거의 뭐 파충류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포유류가 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진화된 생명체가 등장한다. 요게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는 것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다. 그래서 지층에 산출되는 화석군의 이 변화를 통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그 표준 화석을 가지고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것을 한번 보면서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요런 식으로 요 화석이 삼엽충 화석이거든요. 요거는 조개 화석이고 요거는 누가 봐도 공룡 화석이죠. 요거는 불가사리이고 요거는 완종류라는 화석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삼엽충 화석의 경우에는 이만큼씩 살았고 얘는 요만큼씩 살았고 그것을 지금 요 그림이 나타내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살았을 때 요 색깔이 짙은 지층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산출될 수 있는 화석을 보면 삼엽충 화석, 요러한 화석, 요러한 화석, 이러한 화석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그려놨을 때 두 지층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여기 옆에 여기 있는 거를 보지 않고 요것만 본다라고 했을 때 파악을 해보면 지금 일단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거는 시대를 구분하는 데 영향을 그러니까 구분의 점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지우고요. 여기서만 발견되는 거는 공룡 화석이고 지금 아래에 있는 여기서만 발견되는 건 삼엽충 화석이니 아 여기에 보다 예전에 오래된 지층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화석을 가지고선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지난 중간고사 때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우리 부정합이 뭐였었죠? 부정합. 뭔가 여러 가지가 막 머릿속에 막 뒤섞여서 막 이렇게 떠올릴 텐데 부정합이라는 건 일단 정합이 아닌 거가 부정합이었죠. 부정합이 생길 때 그 생성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막 위로 융기해가지고 막 깎이고 다시 침강해가지고 쌓이고 요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즉 부정합을 경계로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합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되어 있다라고 보면 부정합은 연속되지 않고 긴 시간의 텀이 있으면 부정합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부정합을 그래서
발견을 했을 때 그러면 위와 아래의 지층에 퇴적 시기에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래야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여기 아래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합을 경계로 이 상하 간의 이 암석의 조성이 달라진다든가 조성은 한마디로 구성입니다. 구성이 달라진다든가 지질 구조가 바뀐다든가 혹은 화석의 종류가 바뀐다거나 혹은 선생님이 부정합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어떤 암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저여감이었죠. 그래서 기저여감이 발견된다던가 하면 우리는 여기 부정합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부정합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그림은 너무나도 쉽죠. 여기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합 면이 아예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기저여감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부정합 면이고 그 위아래의 지층의 경우 큰 시간적 간격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아래에 있는 지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층을 경사층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지층의 경우에는 평행하게 지금 수평적으로 퇴적이 된 수평층이에요. 지금 이렇게 경사층 위에 바로 수평층이 생겼다는 것은 원래 경사져서 이렇게 먼저 퇴적이 됐다가 경사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막 깎이고 그 다음에 나란하게 수평층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 간격 요 사이에는 부정합이 발달을 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저여감이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본 그림과 조금 유사하기는 한데요. 한번 봅시다. 요 초록 색깔 층에서는 지금 이 삼엽층이 발견이 되고 있고 노란 색깔 층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고생대에 퇴적이 된 층이고 얘는 중생대에 퇴적이 된 층이에요.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기서 아무 말도 그러니까 아무 기저여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층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 둘의 관계는 부정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부정합을 그냥 기저여감이 있는 경우만 부정합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주어져도 부정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입의 법칙. 그래서 관입의 법칙에서는요, 관입도 우리 배웠었던 내용이죠. 관입이 뭐였는지 잘 떠올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으면 이 지층을 화성암 같은 애들이 뚫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관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있던 지층들이 있어야지 뚫고 뭔가라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당연히 먼저 형성됐다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관입의 법칙입니다. 이 관입의 법칙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은 관입과 분출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이라기보다는 지난 중간고사 범위에서 조금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변성범위, 포회감, 기저여감을 기준으로 해서 관입과 분출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 A,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B에 이렇게 플러스 이런 표시가 있죠. 요거는 화성암을 기호로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A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화성암이 존재를 하고 C가 퇴적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 화성암이 뚫고 들어온 부분에 이렇게 변성을 다들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러면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A가 가장 먼저 퇴적이 되었겠고 그 다음에 B가 먼저 퇴적되었겠어요? C가 먼저 퇴적되었겠어요? 저 C겠죠. 그래야지 여기 변성받았다는 것은 얘 C의 경우가 먼저 퇴적이 된 이후에 B가 얘한테 변성작용을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한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 다음에 C가 퇴적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아까 우리 배운 법칙 있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쵸. 요거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서 방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먼저 아래에 있는 것이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다 해서 A씩 B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왜 관입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변성 범위를 보면요. 화성암 주변의 모든 암석들이 주변은 모든이 아니라 모두 변성작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졌고 관입을 해서 모두 변성작용을 받았으며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B가 관입을 했을 때 A라든가 C와 같은 애들의 파편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포획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포획암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관입이와 분출을 우리가 구분을 하겠다고 했으니 요거는 분출입니다. 분출.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출인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림을 유심히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 즉 변성 범위가 C까지 변성을 받았나요? 아니죠. C는 변성을 받지 않았고요. A만 지금 변성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A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B가 분출을 하고 그 위에 여기 심지어 화성암의 침식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얘네들이 깎이고 그 다음에 C가 퇴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성 범위는 화성암의 아래쪽만 변성을 받고 위쪽은 변성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침식 흔적, 이러한 침식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거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침식돼가지고 있는 이러한 알갱이 여감들, 기저여감이죠. 그래서 기저여감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 분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입인 경우와 분출인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생성 순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선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쪽에 있는 23쪽에 요 탐구활동에 이 위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배운 요 5가지의 지사학 법칙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왜 이렇게 돼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지층이 뭐가 먼저 형성되었는지 그 법칙을 활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게도 낸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래도 요거는 조금 이지한 난이도거든요. 한번 봅시다. 생성 순서를 일단 따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르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먼저 퇴적이 되었겠죠. 지금 여기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면 P도 있고 A도 있고 Q는 이렇게 연결돼서 아예 분출을 했으니 좀 안 보면 P와 A가 있죠. 그러면 A가 먼저 만들어졌을지 P가 먼저 만들어졌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P는 화성암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관입한 거잖아요. 그쵸?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관입의 법칙이었죠. 그러니까 관입당한 A가 먼저 퇴적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P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이후에 이런 식으로 침식된 흔적과 지금 이러한 여감들이 보이는데 이 여감이 무슨 여감이겠어요? 기저여감이겠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무엇이 발달을 하고 있다. 부정합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에 부정합이 발달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남았고요. Q가 남았는데 B와 Q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그쵸? 요거는 당연히 B가 먼저일 겁니다. 왜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관입의 법칙에 따르면 Q가 B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즉 B는 관입당한 암석, 얘는 관입했기 때문에 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지사학 법칙은 관입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초반에 말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무엇일까요? 그쵸? 부정합의 법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합의 법칙에 따르면 요 B와 P 혹은 B와 A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간의 긴 시간의 간격, 큰 시간간적 간격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성 순서를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서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스님이 안내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이 아무래도 한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번 온클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열심히 듣는데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들은 열심히 듣지 않는 것 같다. 온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온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결손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온클 수업을 듣고 그거를 그러면 프린트에 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온클 이후에 처음 대면 수업 때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프린트 검사를 할 거고요. 그거를 선생님이 매일 매 시간마다 누적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큼 체크가 됐는지, 그러니까 꾸준함이 중요하겠죠. 그거를 보고선 여러분들 생기부에 만약에 그 내용을 적을 수 있다면 적는 방향으로 선생님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친구 거 베껴봤자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몰아서 들어야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하느냐고 바쁠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리 하는 게 좋으니까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스님한테 검사 받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오늘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우리 아래에 있는 탐구 활동 꼭 풀어놔야 합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